스트레스를 이기는 식생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것인지 먹으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먹으면서 푼다 그러니까 그럼 막 먹으면 되나? 그렇진 않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성 폭식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안 좋다는 건 또 다 아시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폭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땡기는 음식이 뭐냐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스낵 같은 과자 있죠? 과자도 그냥 과자 이렇게 뭐 비스켓 이런 거 아니고 꼭 튀긴 거, 스낵.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이 호르몬 작용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이 땡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스낵이 입안에서 팍팍 부서지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먹죠. 이제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정말 그걸 잊고 살아야지.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다 먹은 걸 알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지. 이게 과연 배로 갔을까, 팔로 갔을까, 허벅지로 갔을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렇게 무모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제대로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예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규칙적인 식사였죠. 네, 이번 시간에 또 나왔어요. 규칙적인 식사. 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냐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먹는 양이 불규칙하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혈당이 들쑥날쑥 그렇죠. 그렇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식생활 패턴이 아주 불규칙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언제나 피곤해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조금만 얘기를 해도 신경이 팍 날카로워지죠. 그 스트레스 똑같은 어떤 사람이 너 요즘 좀 살 좀 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 그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막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식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그렇게 틀린데 그렇게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성 피로가 되지 않으려면 물론 뭐 충분한 휴식도 해야 되고 평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소 중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 다들 아시죠? 너무 많이 나오는 영양소예요, 칼슘. 그렇죠? 칼슘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냐 하면 너무너무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사실 그 필수 영양소 중에 건강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없는데 칼슘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거든요. 결핍증이 그러니까 잘 나타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칼슘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슘 하면 바로 뼈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뭐 골다공증,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폐경기 이후가 되면 위험이 막 엄청나게 더 증가를 하게 되죠.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셔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칼슘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햇빛을 적절히 쬐어줘야 돼요. 왜 햇빛을 왜 해바라기야? 내가 왜 햇빛을 쬐요? 햇빛을 통해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안 보고 이제 빠삐용처럼 계속 감옥에 gat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뼈가 튼튼하게 할 리가 없죠. 물론 그 안에서 먹은 음식이 변변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태양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스트레스 얘기를 하려도 딴 데로 샜는데 골다공증이 굉장히 칼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가 있냐면 혈압 조절이에요.
하면 맨날 생각했던 거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에 들어있는 그 NaCl 성 중에 나트륨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적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신데, 반대로 칼슘은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 조절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실험 동물한테 칼슘을 결핍시킨, 칼슘을 안 주고 이제 키웠어요. 밥을 만들어갖고, 우리 사람이 먹는 밥이랑은 많이 틀린데, 뭐 쌀로 밥해서 먹이는 건 아니고, 필요한, 그 쥐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제 그 쥐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칼슘만 싹 빼고 만들어갖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쥐는 칼슘 결핍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같은 우리에 있는 자기 친구를 잡아먹는 정도로.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동물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입증이 되었고, 사람에게도 물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 칼슘이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는 다 아시죠? 우유, 유제품 딱 나오죠. 그다음에 멸치, 뼈째 먹는 생선이죠, 멸치가. 근데 녹황색 야채 종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녹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는 사실 우유를 먹을 때는 그래, 칼슘을 내가 먹어야지 생각을 하면 칼슘을 많이 먹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매일 사실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야채 많이 섭취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녹색 야채들을 먹으면서 칼슘 섭취한다고 생각들은 잘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국민 영양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거기서 막 세분화 돼가지고 다 분석을 했는데, 칼슘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원래 권장량이 한 7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그럼 칼슘을 어떤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느냐, 칼슘의 근원이 뭐냐를 따져봤더니 식물성 근원으로부터 거의 50%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칼슘 근원은 당연히 우유,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야채 안에 들어있는 칼슘도 꽤 많은 양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칼슘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 이제 우리 필수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마그네슘 들어보셨어요? 네. 마그네슘도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칼슘은 칼슘 막 얘기를 하는데 마그네슘은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결핍될 일이 없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필수 영양소인데 우리가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들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여기 스트레스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조절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부족하지 않은 건 뭐냐면 곡류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맨날 먹는 게 곡류 중심의 식생활인 우리나라 기본 식생활에서 보면 곡류 섭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칼슘같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아니라 마그네슘은 지금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강조는 되고 있지 않죠. 마그네슘의 근원으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두류, 콩 종류 있죠. 콩이나 견과류라 그래서 땅콩, 호두 이런 거 있죠. 아몬드 이런 거. 그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 코코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예요. 그렇죠? 예, 아미노산 모여가지고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 아미노산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또 필수 아미노산도 있어요.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트립토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뭘 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합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신경 자극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기는 힘. 굉장히 이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 팍 떨죠. 아마 세로토닌이 뇌에서 잘 형성이 안 될 거예요. 물론 형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세로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인 트립토판이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면 원료가 없는데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럼요. 공장이 그냥 스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료 물질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트립토판이 아까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아미노산을 뭘 먹으면 아미노산을 먹게 되겠어요? 단백질이 많은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 고기 먹으라는 얘기를 해요, 많이. 근데 고기 중에서도 고기마다 아미노산 조성이 틀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닭고기. 닭고기에 굉장히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닭고기, 그러니까 알 종류 있죠? 예, 그리고 해산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에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평소에 자기가 많이 받고 잘 못 이긴다 그러는 분들은 평소에 그런 음식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 심지어 얼마 전에 무슨 그룹 이름도 비타민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비타민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타민이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크게 비타민을 두 가지로 그렇죠. 수용성과 지용성. 가정 점수가 참 좋으셨을 것 같죠?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용성에 속하는 게 여기서 한계가 느껴집니다. 또 하나 남은 거 비타민 C가 있죠. 비타민 C는 건강 얘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노화 얘기를 할 때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타민 C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작용이 강해요. 항산화제로서의 작용이 아주 강한데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유리기가 생성이 돼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활성산소, 유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독성이 강해요. 어떤 면에서 독성이 강하냐면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공격을 하고 또 DNA를 공격을 해요. 세포막이나 DNA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포를 돌연변이로 만들 수가 있고 결국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활성산소, 유리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늙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를 하게 되죠. 비타민 C가 세포막을 산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포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인데 이게 지방산이에요. 인지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인이고 여기가 지방산이에요. 근데 포화지방은 이중 구조가 없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이중 구조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제 그 안에 뭔가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활성산소들이 이런 지방산을 공격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게 되면 세포가 굉장히 빨리 노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파괴가 되고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안까지 들어가서 또 그 안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아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다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해산소를 제거시켜줄 만한 그런 영양소로는 비타민C가 굉장히 좋은데 비타민C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그런 비타민C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아까 이제 지용성 비타민에 비타민 A가 있었죠. 근데 비타민 A에 전구체가 있어요. 전구체는 뭐냐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타카로틴. 무슨 베타만 그런 건 아닌데 카로틴 종류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그럼 항산화 작용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하고 베타카로틴이 강한 항산화력을 갖는 비타민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베타카로틴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 하면 시금치, 당근,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녹황색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녹황색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원래 색깔이 어떠냐 하면 오렌지 색깔이에요. 딱 형광의 주황색 있죠? 그런 색을 내게 되거든요.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는 경우에 베타카로틴 과잉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 있냐면 겨울 내내 귤 끼고 사는 애들 있죠. 귤을 막 박스로 사다가 귤이 싸잖아요. 겨울에. 제일 싸죠. 귤 안에 굉장히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겨울 내내 귤을 먹었어요. 그럼 봄쯤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군요. 손바닥이 노래져요. 그쵸? 근데 이제 다음에 귤 다 들어가고 더 이상 귤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못 먹죠? 그럼 그 다음엔 다시 또,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과잉증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먹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게다가 베타카로틴 그렇게 식품으로 먹었을 때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걸 약으로 먹었을 때는 더 심각해요.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뭐 세포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나 아니면 식이섭취 조사 실험이나 모든 실험을 통해서 전부 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니까 폐암이 예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베타카로틴을 먹여보자 이런 연구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돈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쵸? 그거 한두 명한테 먹여서 데이터가 나올 것도 아니고 막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이제 베타카로틴을 먹였어요. 어쨌든 돈 많이 따가지고 연구비 많이 따서 먹였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먹였더니 베타카로틴을 먹인 그룹에서 그것을 약으로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오히려 폐암 발생이 더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막 2배, 3배 증가한 건 아니고 한 1.3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소하기를 기대를 하고 먹인 건데 근데 원래 섭취량이 거의 10배 이상 되는 양을 먹였더니 약으로 먹였더니 오히려 바람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베타카로틴 연구는 스탑이 됐죠. 누가 그거 먹으면 암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먹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E는 각종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E가 뭐냐면 토코페롤이에요. 토코페롤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오일 이런 거 얼굴에 바르세요? 그거 왜 바르시는 거죠? 피부. 그 노화 방지가 가장 큰 효과 선전 중에 그렇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코페롤 이오일 해갖고 이렇게 발라요 얼굴에다가. 그게 바로 세포막을 산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 또 먹는 것 역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는 영양소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 작용이 있는 영양소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생길 수 있는 유해 산소를 좀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소가 있어요. 색소라고 얘기하면 색소?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는 인공색소죠. 그쵸. 천연색소는 좋아요. 요즘에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뭐 체질에 따라서 무슨 색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유행은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솔깃하니까 나는 그럼 무슨 색깔을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색깔 뭐 이 색깔 짙은 거 뭐 있어요? 녹색 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자주색 나는 거 있고 주황색 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야채나 과일 중에 색깔이 짙은 거는 다 효과가 좋아요. 그 색소 성분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아무 색깔도 없는 그냥 뭐 무라든가 뭐 배추도 꼭 있잖아요. 줄기 허연 부분. 그런데 보다는 색깔이 있는 무청 부분 그쵸. 다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 거 아니면 또 그 배추도 배추 이파리 부분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특별히 좀 그렇게 이제 실험 결과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말린 자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지는 않지만 서양에서 특히 변비 환자한테 이거 굉장히 많이 먹이거든요. 자두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자두가 원래 색깔이 굉장히 자두 색깔 진하잖아요. 그렇죠? 자두 얘기를 하니까 막 입에 침이 고이려고 그래. 그래서 자두를 말리게 되면 솔직히 그 수분이 없어지면 그만큼 또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린 자두나 또는 건포도. 건포도 같은 경우 포도도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새우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음주가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술이 뭐냐 하면 포도주예요. 와인. 예, 와인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보라색을 내는 색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포도주보다는 적포도주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주스들도 많이 드시죠. 근데 어떤 주스가 제일 좋아요? 오렌지 주스 제일 흔하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항산화 효과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뭐가 제일 진하죠? 포도주스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토마토 주스도 굉장히 좋아요. 당근 주스도 좋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주스 가장 효과가 약한 거는 사과 주스예요. 물론 사과도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과 주스는 다른 주스랑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색깔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과 주스가 무슨 색이에요? 거의 허예요, 그렇죠? 약간의 미색, 뭐 그런 색깔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좀 색깔이 별로 없지요. 포도 주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주스를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진한 색. 주스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게 몇 %짜리인지 좀 확인을 하고 드세요. 그래도 주부님들은 가장 그런 부분에 민감하세요. 그쵸? 예. 근데 너무 보기 힘들어. 막 깨알같이 써 있어요. 그쵸? 그 눈도 안 좋은데 막 이러고 들여다 봐야 돼. 근데 그렇게라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서 반드시 그 100% 오렌지 주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요즘에 이제 냉장 유통 주스가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보시면서 냉장 유통 주스에 그럼 진짜 천연가즙이 몇 %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40, 50, 60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서 2.5% A 제품 굳이 말은 못하죠. A사 제품 2.5% B사 제품 5% 그래요. 근데 그거는 겉에 포장지에도 잘 안 써 있어요. 그건 그냥 선전할 때
TV 선할 때 거의 아주 순식간에 밑에 자막으로 휙 지나가.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순식간에 지난 일이라 난 몰라. 그러고 그냥 심지어 그래도 좀 의심이 많으시네요. 30, 40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100% 아니에요. 당연히 이러세요. 당연히 100%다 천연 과즙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예. 일부만 천연 과즙을 넣은 것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과대 선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아주 강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건 천연 과즙. 그렇다면 가열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겠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또 100% 오렌지 주스들도 그냥 100% 오렌지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농축된 것을 다시 환산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축액을 다시 물 넣어가지고, 물론 정제수지만, 넣어가지고 100% 농도에 맞게 환산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공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일을 먹는 거기는 한데, 집에서 이렇게 짜서 먹는 거기는 한데,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주스라도 드시는 것이 좋고, 주스를 드실 때는 색깔이 진한 거를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주스를 드실 때 이 진한 거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주스 아니고 있잖아요. 아까 100%를 드시라 그랬는데 요만큼 들어있고 나머지 막 당분 엄청 집어넣고 거기다 탄산까지 집어넣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과즙 음료지 그게 바로 폴리페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그거는 영양소는 아니죠. 필수 영양소 배울 때 폴리페놀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비타민도 아니고 무기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영양식품 성분 중에 그렇게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초콜릿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볼게요. 초콜릿 애들 좋아하죠? 네. 근데 엄마들이 충치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많이 말려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 충치 유발 지수라는 것이. 충치 유발 지수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을 먹었을 때 충치를 얼마나 생성되게 하느냐 그거예요. 충치 유발 지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한번 써보죠. 충치 유발 지수. 이건 뭐냐면 그냥 단 것만 먹어가지고 충치가 많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에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 그리고 점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달고 끈적거려야지 충치가 잘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얘가 붙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세균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안에 이에 별로 안 달라붙어서 훅 넘어갔어요. 그러면 달긴 달지만 그 단 것이 입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균의 먹이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치 유발 지수가 높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쉽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체감 온도라는 거 아시죠? 네. 체감 온도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온도가 아니라 온도도 낮아야 되지만 거기다가 뭐가 또 필요해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네.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낮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5도씨에서 바람이 없는 날 느끼는 추위하고 5도씨인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날 느끼는 온도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추위를 느끼기 위해서는 기온도 낮아야 되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야지만 사람이 이제 체온에서 확실히 체감 온도가 낮다 이렇게 느끼는데 충치 유발 지수는 이제 그런 거죠. 한 가지 당분 때문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당분 플러스 점착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본다면 가장 달면서 끈적거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쵸? 거의 막 이 해놓은 사람 이빨 빠지죠? 거기에 묻어서 나오죠? 엿, 젤리, 캐러멜. 엿, 젤리, 캐러멜 이 세 가지가 충치 유발 지수가 가장 높은 그 상위권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한 4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탕. 과자도 충치를 해요. 과자가 거의 비슷해요, 사탕이랑. 많이 차이 나지 않게 한 20 몇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너무 특이하게도 인절미. 찰떡! 찰떡이에요, 찰떡.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인절미는 달지도 않은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전분을 입에서 계속 씹으면 분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단맛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 이당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맛을 느끼는 건 단당류나 이당류잖아요. 전분 상태로 있을 땐 달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쌀이나 또 이제 인절미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 그게 달다고 팍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씹다 보면 조금씩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입에 안에 있는 전분 분해 효소 때문에 전분이 잘려져가지고 이당류가 되면서 단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절미는 입안에 구석구석에 먹고 나서 이를 닦지 않는 한 구석구석에 어딘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다가 계속해서 분해가 돼. 치매 그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그 치매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계속해서 분해가 조금씩 되면서 계속해서 세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인절미 드시고 나서 꼭 이 닦으세요. 전혀 인절미 상관없을 것 같았죠. 효과가 있어요. 아니, 상관이 있어요. 인절미 충치 유발 지수 19. 이 정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초콜릿은 몇인지 아세요? 15. 아이고, 그렇게 먹겠다 그러는 걸 말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고 계시던 것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예, 충치 유발 지수가 이렇게 낮은데 그 이유가 바로 초콜릿은 점착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빨 사이에 끼는 것 같아도 금방 녹아서 침과 함께 넘어가요. 잘 녹아요.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같은 그런 성분들이 그것도 충치를 발생시키는 세균의 작용도 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달지만 초콜릿을 많이 먹은 거하고 사탕을 많이 먹은 거하고 똑같이 달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음식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담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여성 흡연 인구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남성분들 중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담배가 그쵸? 담배를 끊었던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피워요. 그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는군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담배를 피면서 휴식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할 틈을 갖는 거죠. 쉼표를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거죠. 그런데 생리적으로 실제로 신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까 유해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담배를 피우면 유해산소가 정말 많이 생겨요. 특히 뇌로 가는 그 신선하게 공급되어야 할 그 뇌로 가는 혈액에 유해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담배를 피우는 것, 그거 정말 안 좋은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덥죠. 네. 여름이라. 여름에는 꼭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왜 그런 걸 먹죠? 시원하라고? 이열치 삼계탕을 먹으면 이열치열이요. 뭐 그런 거요. 더위가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25도 정도가 넘으면 조금 힘들어지고 30도가 넘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근데 막 심지어 요즘은 뭐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막 그런 도시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정말. 그런 스트레스, 더위라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요. 근데 단백질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요즘엔 좀 괜찮지만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이 왜 외국에 나가서 싸움을 할,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뒷심이 약해서 후반전에 밀리고 왜 그래요, 왜? 단백질 섭취, 체력의 열쇠. 항상 나오는 말 있잖아요. 할 말 없으면 나오는 말이 체력의 열쇠인데 그게 바로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평소에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는 항상 하지만 어쨌든 여름에는 단백질을 일부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계탕 또는 연계백숙 같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닭에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왜 닭이 좋으냐 하면 돼지고기나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 중에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방 함량이 어떤 게 제일 적어요? 그렇죠. 닭고기가 지방 함량이 제일 적죠. 근데 여름철에는 안 그래도 지금 열이 막 나고 있는데 열량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몸에서 체열이 훨씬 더 많이 발산이 돼요. 막 더 더운 거예요. 그 왜 너무 더울 때는 더워서 먹기도 싫어 막 그러시는 분 계시죠. 네, 먹으면 그렇게 열이 나는데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열이 나게 되거든요. 게다가 소화도 굉장히 잘 안 되는데 여름철에 소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방이 많은 음식 좋지 않겠죠. 게다가 삼계탕의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어린 닭을 쓰죠. 연계백숙이나 삼계탕 공통적인 이제 어린 닭을 써요. 조그만 닭을. 그러니까 결체 조직이 굉장히 적어요. 부드럽다는 얘기죠. 소화가 아주 잘 되겠죠. 또 하나의 장점은 습열식 조리법이라고 하는데 물에 넣고 삶은 거잖아요. 튀기거나 볶거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소화가 또 훨씬 더 잘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삼계탕, 연계백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더위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적절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휴, 강의 들으시느라고 스트레스 더 받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혹시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제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 해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커피를 드시는 건요. 아까 그 담배 피시는 거하고 뭐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휴식 시간을 준다. 한숨 돌릴 만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 드실 거면 커피 말고 다른 거 드세요. 제가 권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녹차 나왔어요. 그렇죠?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히 마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유자차나 모가차 같은 거. 모가차는 많이는 안 마시지만 겨울에 많이 드시죠? 예, 유자차나 모가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아까 그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오렌지 같은 거 거기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던 베타카로틴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일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차 종류를 마시게 되면 훨씬 더 그냥 커피를 드셨을 때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게다가 그 감귤류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또 성분이 있는데 그건 항암작용까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석몇조예요.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커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가능하면 다른 녹차라든가 홍차도 괜찮고 녹차, 홍차, 유자차, 그다음에 뭐 모가차 이런 종류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잠깐 정리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먹으면 별로 뭐 괜찮겠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실 그래요. 단백질 식품도 많이 먹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타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타민들이 지금 어디 들어있다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에 다양하게 들어있지 한 가지 식품은 편중되게 들어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양소
스트레스를 이기는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다 섭취하시려면 평소에 굉장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 좋고요.